자, 오늘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대국, 가장 규율 잡힌 군대, 가장 정교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 그 나라가 동맹국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 게 없어요. 독일입니다. 네, 그 독일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전쟁도 끝나지 않은 반도 어딘가에 있는 나라가 채웠습니다.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에 물건을 실어서요. 닥터 핑심스는 이 대목에서 항상 잠깐 멈추게 됩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방산 수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세계 질서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오늘 영상은 세 개의 막으로 구성됩니다. 독일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국이 어떻게 그 자리를 빼앗았는지, 그리고 2026년 3월 그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전지가 어디인지. 마지막 장까지 다 보시면 아마 뉴스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그날 폴란드는 감정보다 계산을 먼저 꺼냈어요. 생존이 철학인 나라답게 폴란드는 즉각 행동했습니다. 자국 보유 전차 200대를 우크라이나에 넘겼어요. T-72, PT-91 창고를 통째로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박수를 보냈고 폴란드는 담담하게 독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전차 빌려줬으니까 레오파르트 2로 채워줘. 우리 나토 동맹이잖아. 지극히 합리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나토 집단 안보의 논리상 당연히 되어야 하는 딜이었어요. 독일은 유럽 최강의 방산국이고 레오파르트 2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전차니까요. 그런데 독일의 답이 뭔지 아세요? 재고가 없습니다. 닥터 핑심스는 이 대목에서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유럽 최강의 방산국이 나토 동맹국의 정식 요청에 재고가 없다고요? 더 황당한 건 대안이었어요. 독일이 내민 건 레오파르트 1, 1960년대 설계, 1970년대 배치된 전차입니다. 현대전장에서 레오파르트 2와 맞붙으면 그냥 표적이 되는 물건이에요. 스마트폰 달라는 사람한테 삐삐를 꺼내준 겁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독일을 향해 broken promises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동맹국한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배신감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재고 부족 문제였을까요? 닥터 핑심씨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숫자 하나 드릴게요. 9년. 독일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약속한 레오파르트 2PL 현대화 사업, 진행된 기간이 9년입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목표치의 반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만 5,400만 유로, 수리센터 설립도 실패했습니다. 닥터 핑심슨식으로 번역하면 9년 동안 반도 못했고 돈도 날리고 약속도 못 지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독일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평화의 배당금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비는 줄이고 생산 라인은 느려지고 관료주의는 깊어졌습니다. 전쟁은 이제 없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현실이 그 믿음을 배신했다는 거죠. 2024년 기준 독일 분데스베어가 실제로 운용 가능한 전차는 320대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부품 없어서 세워져 있거나 정비 대기 중이에요. 보유 대수와 운용 가능 대수 사이의 이 거대한 공백, 이게 독일 방산의 민낯이었습니다. EU 규제, 환경 기준, 각종 승인 절차까지 겹치면 새 무기 하나 납품하는데 36개월에서 60개월이 걸려요. 3년에서 5년입니다. 지금 계약해도 2030년이 되어야 물건이 오는 거예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공장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폴란드 국방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문장을 썼을 겁니다. 완벽한 무기가 2030년에 오는 것보다 세계 수준의 무기가 당장 내일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한 문장이 K방산 신화의 서막입니다. 닥터 핑심스는 이 전환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납품 속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안보 철학의 변화예요. 서구권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리 무기가 최고니까 기다려라는 프레임이 실제 전쟁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어요. 그들에게 안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숫자이고 날짜이고 생존이에요. 그래서 폴란드는 카탈로그를 바꿨습니다. 독일 카탈로그를 덮고 새 카탈로그를 펼쳤어요. 표지에는 태극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됩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입 계약이었어요. 총액 약 20조 원.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유럽 방산업계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저거 진짜야? 진짜인지 아닌지는 딱 60일 뒤에 증명됩니다. 계약 후 60일,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60일이요. 독일이 승인 서류 검토하는 시간에 한국은 배에 싣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들 표정이 어땠는지 기록은 없지만 닥터핑 심슨이 상상하기엔 눈을 비비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빠른 건 우리가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전쟁 중이라서입니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그 70년의 긴장감이 방산 생태계를 항상 켜진 상태로 유지시켰습니다. 업계 용어로 핫 프로덕션이라고 해요.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라인을 돌릴 수 있는 상태. 설비는 항상 가동 중이고 인력은 숙련되어 있고 부품 공급망은 끊기지 않아요. 독일이 평화의 배당금을 쓰는 동안 한국은 긴장의 배당금을 쌓아온 겁니다. 2026년 기준 폴란드에 배치된 K2는 이미 160대를 넘겼고 K9은 200대 이상입니다. 같은 기간 독일은 구형 업그레이드조차 완료하지 못했어요. 숫자가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이 폴란드에 넘긴 건 전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방산 수출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만 파는 모델. 총 여기 있어요. 탄약도 우리한테 사야 하고 수리도 우리한테 맡겨야 해요. 영원히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죠. 두 번째, 기술을 파는 모델. 설계도 드릴게요. 현지에서 직접 만드세요. 대신 파트너로 남읍시다. 한국이 폴란드에 제안한 건 두 번째였습니다. Buy Ready, Build Later 전략. 완제품을 빠르게 납품하고 이후엔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구조예요. 폴란드 글리비체 공장에서 K2PL이라는 현지 버전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중 61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협력해 직접 만들었어요. 설계 도면과 제조 공정 전체를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1만 발 규모의 탄약 공장 설립까지 패키지로 넣었어요. 폴란드 입장에선 이게 혁명적인 겁니다.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 주권을 얻는 거니까요. 현지 일자리가 수천 개 생기고 유사시 독자적으로 생산도 가능하고 수리도 직접 할 수 있어요.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낚시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것도 최신 탄소 낚싯대와 함께요. 이 소문이 유럽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문의를 넣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선을 들었어요. 이집트, UAE, 호주까지 한국 방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방산 수출의 46%가 폴란드 향이고 현재 동유럽 신규 지상무기 체계의 약 50%가 한국산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시장 논리는 냉혹합니다. 감정이 없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2 한 대 가격으로 K2 두 대를 살 수 있고 그 K2가 더 빨리 옵니다.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바이어 입장에서 선택지가 있을까요? 닥터핑 심슨이 가장 좋아하는 이 시장의 문장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완벽한 전차가 2030년에 오는 것보다 세계 수준의 전차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오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 나토의 구매 담당자들은 지금 이 논리를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2026년 3월 이 모든 흐름의 최종 결전지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유럽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60조 원.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에 걸어놓은 금액입니다. 정식 명칭 CPSP, 캐나다 잠수함 조달 사업. 2026년 3월 최종 결정이 나는 이 사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북극해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예요.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장악하려 하고 중국은 쇄빙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가 열리면서 이 바닷길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가 되고 있어요. 캐나다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경쟁자는 독일, 일본이다. TKMS의 타입 212CD 모두 무시할 수 없는 강자들이에요. 그런데 닥터핑 심슨은 이 경쟁에서 그들이 이미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폴란드를 봤거든요. 계약서 사인 후 60일 만에 항구에 물건이 도착하는 걸 목격한 유럽이 이제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약속 지키는 나라, 기술 넘겨주는 나라, 같이 만드는 나라. 그 기준에서 독일과 불편한 질문을 받게 되죠. 당신들 폴란드 건 왜 그렇게 됐어요? 한국의 카드가 얼마나 강한지는 이제부터 보여드립니다. 닥터핑 심슨, 오늘 마지막 장에서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입니다. 첫째, 성능입니다.
KSS-3 배치 2,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 중에서 수직 발사관 VLS를 탑재해 SLBM 발사가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이 모델 뿐이에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장기 자막 능력은 북극해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오래가고 치명적이에요. 둘째, 납기입니다. 폴란드에서 이미 증명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10년 뒤에 완벽이 아닙니다. 6년 안의 확신이에요. 북극해는 이미 뜨겁습니다. 셋째,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한국만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나와요. 현대차의 캐나다 현지 투자, 대한항공의 항공우주 협력, 알고마스틸과의 특수강 공급망 구축, 잠수함 한 척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 산업 전체에 한국 생태계를 심는 겁니다. 독일 TKMS가 절대 제한할 수 없는 카드예요. 닥터핑 심스는 이걸 민주주의 병창 2.0이라고 부릅니다. 80년 전 미국이 자유진영의 공장이었다면 2026년엔 한국이 그 역할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전통의 강자 독일이 관료주의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속도와 신뢰라는 새로운 통화를 들고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그 여정의 활용 점증이 될 것입니다. 닥터핑 심슨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독일이 무너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고 한국이 올라서는 데는 단 6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건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요는 안 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도 결국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배웠잖아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